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낮은 곳은 어디였나요? 제 인생이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보다 더 낮은 지하가 있다는 걸 세상은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의지할 곳도 의지할 사람도 하나 없는 혈혈단신의 외롭고 고독한 인생에서 죽음마저 선택지로 생각이 될 즈음 제가 맞닥뜨리게 된 기적 같은 기회의 순간, 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저는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될 때, 저는 살 이유도 가치도 없는 것만 같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볼 가치가 있는 것이 인생임을 배우게 된 제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으실래요?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평범한 듯 아닌 듯 살아왔어요. 제 인생이 평범했다 한다면 너무 서글프니까 좀 힘든 어린 시절이었다 얘기할게요. 집안 형편은 찢어지게 가난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리 넉넉지도 않았고 그래도 그런 가정 형편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힘들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죠. 저희 집은 친할머니, 부모님, 오빠, 남동생 둘까지 총 6식구가 함께 살았는데 어릴 때부터 전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집은 남아 선호 사상이 너무 심했거든요. 할머니는 여자라 재수없다. 여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어디서 여자가 감히.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셨고 그 탓에 덩달아 부모님도 절 차별했죠. 좋은 건 다 오빠랑 남동생 차지였고 제 몫은 남은 찌꺼기 뿐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그랬어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그 외 모든 것 다요. 어린 시절 제 것이라고는 뭐 하나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제 건 모조리 오빠나 심지어는 남동생이 쓰던 걸 물려받은 것들이었죠. 저한테는 새 걸 사주기가 그렇게도 아까웠던 건지. 지금도 기억나는 황당한 일이 있어요. 중학교 때 체육복을 사야 했는데 글쎄 아버지가 오빠 걸 물려받으면 되지 뭐하러 새 걸 사냐는 거예요. 그런데 전 오빠와 학교가 달랐거든요. 당연히 체육복도 달랐죠. 그런데 그거 하나를 안 사주더라고요. 저는 결국 죄다 똑같은 초록색 체육복들 사이에서 혼자만 자줏빛 체육복을 입어야 했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눈에 띄었겠어요. 결국 보다 못한 선생님이 선배 체육복 하나를 물려주면서 일단락 되기는 했지만 어린 마음에 얼마나 창피하고 서럽고 눈물이 나던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었죠. 그래도 그나마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좀 나았어요. 엄마가 할머니 몰래 제 몫을 챙겨주기도 하고 할머니가 저한테 일을 시키면 할머니 몰래 쉬게 해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 안 주고 오빠랑 남동생한테만 먹이던 곶감이나 찹쌀떡 같은 것도 엄마가 따로 빼놨다 저한테 몰래 먹여주기도 했죠. 하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엄마마저 떠나고 나니 집안 분위기는 제게 더 최악이 됐어요. 할머니와 아버지는 이제 집에 며느리가 없으니 살림은 다 제 몫이라며 절 식모처럼 부려먹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빨래, 청소, 밥, 설거지까지 죄다 제가 맡아 했어요. 다른 집들 보면 어른들이 그러더라도 형제들이 좀 두둔해주기도 하고 그런다던데 저희 집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오빠랑 남동생은 그 와중에도 엄청 약아서 자기들은 편하게 살면서 제가 개고생하는 건 철저하게 외면하고 억울하게 차별받는 걸 뻔히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았죠. 보고 배운 게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여자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지 라면서 중학생짜리인 제가 그렇게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가끔 손님이라도 오면 우리 딸내미가 엄마 없이 집안일 도맡아서 다 한다며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이었으니, 뭐, 그에 비해 그 아들이었던 거죠.
그런 집에서 전 어떻게든 버텼어요. 제가 공부에는 큰 재능이 없었지만 손재주는 제법 있었거든요. 가지지 못한 걸 탐하다 보니 그쪽으로 관심이 쏠린 건지 옷이나 원단 같은 걸 보는 감각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옷 만드는 공장에 취직했어요. 일단은 어떻게든 고향을 벗어나고 가족들에게서 달아나려고 저는 정말 악착같이 일했어요. 잔업, 야근 가리지 않고 몇 년 동안 돈을 모았고 결국 집에서 도망치듯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와서는 작은 패션 회사에 입사했어요. 거기서 일하면서 다행히 좋은 분을 만나게 됐어요. 저희 대표님이었죠. 대표님은 산전수전을 다 겪고 자수성가한 분이었는데 절 참 좋게 봐주셨어요. 의류 디자인 하면 되게 우아하고 고상한 일처럼 보이죠? 그런 헛꿈에 취해서 오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전부 나가 떨어지죠. 사실 이거 완전 노가다거든. 근데 정일 씨는 고생을 많이 해봐서 그런가? 그런 게 몸에 익어 있는 사람이라 마음에 들어. 손도 빠르고 감각도 좋고. 대표님한테 배운 덕분이죠.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재능을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 좋게 봐주고 칭찬해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겐 정말 은인이었죠. 그 덕분에 승진도 빠르게 하고 일도 많이 배웠어요. 진짜 감사한 분이었죠. 그러다 대표님이 하루는 저한테 자기 조카를 소개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 조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성실하고 성품도 괜찮은 애야. 정희 씨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사실 그 녀석 부모가 두 사람 다 사고로 돌아가셔서 안 계신데 그게 너무 걸리지만 않는다면 한번 만나보지 않겠어? 저는 부모가 안 계신 건 아무 상관없다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소개받아 만난 게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대표님 말대로 참 성실하고 반듯하고 인간성이 좋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가부장적인 데가 하나도 없는 서울 남자였거든요. 제가 보고 자란 우리 집 남자들이랑은 정말 달랐죠.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신혼집은 9평짜리 낡은 빌라에서 시작했지만 저희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의 고모이자 저희 회사 대표님도 참 든든하게 힘이 돼주셨는데 대표님이 해외로 나가게 되시면서 아쉽게도 전 다른 곳으로 회사를 옮겨야 했죠. 남편은 남편 사업을 열심히 굴려나가고 저는 저대로 회사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남편의 사업이 조금씩 점점 잘 되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확장되고 사업 파트너가 생기면서 더 몸집을 불려나갔죠. 그 덕분에 집도 넓혀 이사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 순간은 계속 인생이 그렇게 흘러갈 줄만 알았죠. 하지만 인생은 제 기대처럼 그리 녹록지가 않더군요. 결혼한 지 15주년 기념일을 한 달쯤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남편이 출장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날이었고 어째 도착 예정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오질 않는 거예요. 연락도 닿지 않았어요. 처음엔 비행기가 연착됐나? 오다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었어요.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고 밤이 깊어가도 남편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계속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마침내 벨이 울리길래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찰나였어요. 하지만 전화를 건 건 남편이 아니라 경찰이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어요. 신원 확인이 늦어져 연락이 이제야 됐다고.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쥐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거짓말이라고.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남편 장례를 무슨 정신으로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장례식은 단출했어요. 남편은 부모님이 안 계셨고 외동인데다 친척도 몇 없었거든요. 저희 집안에서도 오빠와 남동생만 잠시 다녀갔을 뿐 할머니와 아버지는 허리가 아파 서울까지 못 올라온다며 오지도 않았어요. 남편을 친아들처럼 아껴주셨던 고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의지가 되었을 텐데 그분마저 먼 타국에서 지병으로 돌아가신 지 1년쯤이 지난 후라 저는 정말 기댈 곳이 없었어요. 저희는 자식도 없었고 책임져야 할 아이조차 없으니 정말 끝간데 없이 외롭고 괴로웠어요. 남편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한편으로는 자식도 없으니 책임져야 할 이유도 없고 나도 그냥 차라리 남편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무너져 있을 수도 없었어요. 남편이 떠난 충격에서 재회복하기도 전에 세상은 저를 다시 한번 잔인하게 내몰았죠.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의 공동대표이자 파트너였던 사람이 남편의 사망 직후 회사 자금을 모두 가로챘고 남편에게 남은 건 빚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거든요. 남편과 그 파트너는 사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어요. 그 파트너가 원래 제법 자본을 굴리면서 작은 사업체에 공동 출자를 하고 사업을 키워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가 보더라고요. 재무 쪽을 맡아주면서 사업을 보다 잘 굴릴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들었죠. 그래서 법인 계좌 관리와 재정적인 부분을 그 사람이 도맡아 했는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떠난 사이 사업 파트너가 법인 계좌에서 모든 자금을 인출한 뒤 자신의 명의로 빼돌렸던 거예요. 게다가 법인 대표 명의를 변경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둔 상태였던 거죠. 남편이 없어진 순간 그 서류를 기반으로 자기가 단독 대표가 되었고 그 즉시 회사의 모든 돈을 챙긴 뒤였어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이 떠나고 발인까지 다 치르고 49제를 지내던 와중 알았어요. 남편이 남긴 건 수억 원대의 빚이었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갔죠. 남편이 늘 열심히 일했고 사업도 잘 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빚만 남길 수 있냐고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사업 파트너의 권유로 대출을 받아 회사를 키워왔고 대표 명의로 각종 대출과 계약을 진행했어요. 회사가 성장하면서 빚을 갚아나가긴 했지만 여전히 상환 중인 대출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망하면서 그 대출 상환 의무가 제게 모조리 넘어온 거죠. 공동대표였던 파트너는 이미 법적 책임을 회피할 방법을 다 마련해둔 상태였고요. 여기저기 찾아가 따져도 봤죠. 이런 일이 말이 되냐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손을 써둔 상태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 숨이 턱 막히더군요. 저는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가 있던 사무실로 무작정 찾아가 문을 두드렸어요. 처음에는 만날 수 없다고 했지만 계속 기다리고 버티니까 결국 만나는 주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그쪽 만나고 사업이 확장됐다고 정말 은인이라고 고마운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했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요. 이 아줌마 정말 순진하시네. 이봐요. 사업이란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이보다 더한 일도 겪는 게 세상 일인데 나한테 와서 따지지 말고 이참에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고 나가세요. 아, 얼른 나가시라고. 나 이렇게는 못 나가요. 나더러 그 빚 전부 다 떠안으라고? 난 그거 갚을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건 나더러 그냥 죽으라는 얘기라고. 아, 그건 그쪽 사정이고. 어이, 여기 빨리 좀 끌어내. 그 인간은 매몰차게 절 문 밖으로 내몰았어요. 문이 닫히고 밖에 내팽개쳐진 순간 저는 현실을 깨달았어요. 남편이 떠났다는 것도 믿기지 않는데 이제는 제 인생에서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았다는 걸.
남편이 남긴 빚은 제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세금, 대출이자, 밀린 거래처 대금까지 모조리 다 저한테 청구가 됐어요. 저는 가진 재산을 다 털어도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됐고, 결국 모든 재산이 압류당했어요. 집도 압류되었고, 저는 한순간에 거리로 내몰리고 말았죠.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거예요.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집을 나오는 순간까지도 이게 진짜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어요. 방 한 칸 구할 돈조차 없이 맨몸으로 거리에 나앉게 된 거예요. 정말 인생이 참 앞이 안 보이더군요. 캄캄한 어둠 속을 랜턴 하나 없이 홀로 걷고 있는 기분이었죠. 친정에 도움을 요청하는 건 정말 죽기보다 싫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당장 노숙자 신세가 되게 생겼으니 어디라도 기댈 곳이 있어야 했어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애들이 속을 썩여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아서 도와줄 형편이 못 된다고요. 남동생은 더 가관이었어요. 자기도 빚이 많다고. 남편 잃고 전 재산 잃은 저한테 우는 소리를 하며 하소연을 하더군요. 긴 하소연 끝에는 결국 제 코가 석자라며 도와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요 뭐. 그 둘이야 그렇다 쳐요. 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하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할머니와 아버지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제게 돌아온 건 걱정도 위로도 아닌 매몰찬 욕설이었어요. 시집 갔으면 남의 집 사람이 된 건데 어디 친정에 전화질이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 알아서 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뭘 기대했나 싶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늘 그랬는데요. 할머니와 아버지는 절 제대로 된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전 늘 집에서 찬밥 신세였고 오빠랑 남동생만이 진짜 자식이었죠. 뭐 이제 와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어요. 그냥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 저는 저희 가족에게 남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그들 역시 제겐 남보다 못한 인간들이었고요. 그렇게 정말 제게 아무도 없다는 걸 실감하니 오히려 도끼가 치밀었어요.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혼자 살아남아야 했어요. 달랑 큰 짐가방 하나가 전부인 채로 저는 말 그대로 거리에 나앉았어요. 집도 돈도 기댈 곳도 없이 혹독한 현실에서 버텨야만 했죠. 제가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사실 전 일을 그만둔 지 8년은 넘은 상태였어요. 원래 제가 패션업계에서 일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쪽 일이 워낙 고되거든요. 밤낮 없이 야근해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고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이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그냥 일을 그만두라고 했었죠. 남편이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고생할 필요가 뭐 있냐고요. 저는 그래도 경력 단절이 두려워 계속 버텼어요. 그런데 결국 무리하다가 완전히 쓰러지고 만 거예요. 병원에서는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걸 계기로 더 강하게 일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결국 전 고민 끝에 일을 접었고 그 뒤로는 취미생활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네요. 경력 단절이 된 상태에서 다시 재취업을 하는 건 쉽지 않아 보였어요. 거기에다 이젠 나이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취업 준비가 뭐 하루 만에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노숙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일단 급한 건 하루하루 잠잘 곳과 끼니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무슨 일이든 구해야 했어요. 집도 절도 돈 한 푼도 없는 제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살았냐면요. 우선 밤에는 목욕탕 청소 일을 했어요. 청소가 끝나면 아침 7시가 돼요. 그러면 전단지를 돌렸어요. 전단지를 돌리다 보면 오전 11시가 돼요. 그럼 그때부터 오후 4시까지 PC방에서 쪽잠을 잤어요. 찜질방은 돈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PC방은 시간당 900원인 곳이 있었어요. 5시간을 자면 4,500원인 거죠. 그 정도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였어요. 그렇게 자고 나면 다시 4시부터 저녁까지는 알바할 곳을 찾아다니거나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밤이 되면 다시 목욕탕 청소를 하러 가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처음엔 방을 PC방에서 자는 것도 수치스러웠어요.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것도 견디기 힘들었죠. 하지만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도 사라졌어요. 그냥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어요. 그렇게 거의 반년을 넘게 살았어요. 그동안 번 돈은 대부분 빚 갚는 데 들어갔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조금씩 저축을 하다 보니 보증금 300만 원 정도는 모을 수 있었어요. 그 돈으로 고시원을 얻었고 겨우 몸을 누일 방 한 칸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생활은 변한 게 없었어요. 잠만 고시원에서 자고 나머지는 계속 일을 했어요. 식사는 무료급식소나 절, 교회 같은 곳을 찾아다니며 해결했어요. 그렇게 정말 이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살아가는 게 아니라 꾸역꾸역 살아내는 삶이었어요.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을 걷고 있는 듯 했죠. 언제 어둠이 끝날지도 모르는 너무나 긴 터널 속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친 후 공원 벤치에 앉아 간만에 햇볕을 쬐고 있었죠.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제 앞에 멈춰섰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빚쟁인가? 사채업자들인가? 이런 차를 타고 날 찾아온다는 건 분명 좋은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망가야 하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때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리더니 조심스레 다가와 말을 걸더라고요. 제 이름을 물으며 노정희 씨 맞으시죠? 이러는데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때 열린 창틈으로 남자가 차 안에 대고 말했어요. 회장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내리시죠. 그 말을 듣자마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곧이어 차 뒷문이 열리더니 웬 귀부인처럼 보이는 한 여자분이 내리더라고요. 단정하게 빗어올린 머리에 고급스러운 옷차림까지.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드디어 찾았다고 중얼거렸어요. 전 더 멍해졌어요. 이 사람이 누구길래 날 찾았다는 건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어디서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어리둥절한 채 서 있는데 귀부인이 제 앞까지 다가와 간절한 표정으로 말을 건넸어요. 저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차에 타고 잠시 이동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쪽이 누구신데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따라가죠? 아무리 봐도 낯선 사람이었고 어떻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덜컥 따라가겠어요. 제가 경계하며 묻자 그 사람은 결례를 범했다는 듯이 깍듯한 태도로 고개를 숙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제 소개가 늦었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윤종찬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윤종찬, 그 이름은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바로 제 남편의 사업 파트너였거든요. 네, 남편이 죽은 후 회사 자금을 모두 가로채고 저를 빚더미에 앉힌 장본인 말이에요. 제가 모든 걸 잃고 거리로 내몰린 원흉. 저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었어요. 곧바로 경계태세로 돌입했죠. 그 사람 엄마가 날 왜 찾냐고, 무슨 꿍꿍이로 날 찾아온 거냐고 쏘아붙였더니 귀부인은 제 말에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훔쳤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정중히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잘못한 거 제가 다 갚겠습니다. 정희 씨에게 지게 한 빚들 모두 갚고 다시 다 되찾을 수 있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제 아들이 지은 죄를 저라도 대신 속죄하려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나에게 지게 한 빚을 갚겠다고? 모든 걸 되찾게 해주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너무 놀라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귀부인의 눈물 맺힌 눈을 보니 거짓말 같진 않았어요. 적어도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쉽게 믿을 순 없었죠. 귀부인은 침착한 목소리로 여기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긴 어려울 것 같으니 잠시 이동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냐고 제안했고, 저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있었지만 솔직히 저로선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윤종찬의 엄마라면 분명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전 그 차에 올랐어요. 저 사람 생각이 뭔지는 저로서는 알 수 없었고 그 말을 전적으로 믿은 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잃을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드러나 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말하는 책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차를 달려가는 동안 묻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일단 말없이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왜 저를 도우려 하는 건지 계속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땅한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잠시 뒤 도착한 집은 엄청나게 크고 좋은, 거의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어요. 집 앞 정원도 어마어마하게 넓었고 대문에서 본체까지 거리가 꽤 있었어요. 저런 집에서 산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싶었어요. 그동안 이런 집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인지 감이 잘 안 잡혔어요. 집안 곳곳에는 고급스러운 가구와 예술품들이 가득했고 무슨 박물관에 와 있는 느낌이었죠. 뭐라는 사람이길래 이런 집에 사는 걸까? 이런 사람들은 뭘 먹고 살까? 이런 생각을 하며 집에 들어섰어요. 잠시 뒤, 그 여자는 저에게 차를 한 잔 내주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까는 미처 다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정금자라고 해요. 원단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정희 씨 남편의 사업 파트너였던 윤종찬의 엄마이기도 하죠. 아까 한 그 말 진심인가요? 아들 잘못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말. 솔직히 믿기지가 않아서요. 이런 집에 사시면서 또 회장씩이나 되신다는 분이 왜 굳이 저 같은 사람에게. 모두 진심이에요. 더 일찍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내가 그동안 눈을 감고 살았어요.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요. 저한테 왜 이런 걸 해주시려는 건데요? 엄마라면 아들이 지은 죄를 덮어주고 싶을 텐데 왜 굳이 절 찾아내신 건지, 절 돕겠다는 이유는 뭔지,
그걸 알아야 저도 회장님을 믿을지 말지 결정할 수가 있죠. 회장은 한숨을 내쉬더니 자신이 그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어렵게 얻은 자식이었어요. 결혼 후 여러 번 유산을 거듭하다가 간신히 얻은 귀한 아이였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 애지중지하며 키웠죠. 애가 조금 엇나가도 이해하고, 말썽을 부려도 품어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감싸기만 하면서. 그게 잘못된 교육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키웠던 거예요. 결국 제 손으로 애를 망쳐놓은 줄도 모르고, 제가 당한 일 말고도 다른 일이 더 있었다는 말처럼 들리네요.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계산이 빠르고 약삭 빠른 면이 있었어요. 제 아버지도 사업가, 엄마도 사업가, 장사꾼들 밑에 자라서 그런가 했었죠. 어릴 때는 그냥 좀 빠릿빠릿하고 머리가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크면서 점점 그런 기질이 더 심해지더군요. 더 심해졌다면 어떤 시기였던 거죠? 자기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턴 법에 안 걸릴 정도로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돈을 풀려나가더군요. 그 녀석이 벌려놓은 사업이 많았어요. 그만큼 그 녀석에게 당한 사람들도 많았죠. 직원들을 인간 대우조차 해주지 않고 산재를 당한 직원들을 그냥 내쫓기도 하고. 회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내줬더니 자신은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섬뜩함마저 느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머리가 굵어질 대로 굵어진 이후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고요. 회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심지어는 이제 도를 넘어서 엄마인 자기한테까지 돈을 내놓으라고 겁박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눈치라도 보더니, 남편이 죽고 나서 자신만 남으니 이제는 그런 눈치조차 보지 않는다고 말이죠. 전 지금 제 아들에게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는 중이에요. 이제 더는 이렇게 내버려둘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중입니다. 이 죄를 갚아야 제가 죽어서라도 지옥은 안 가겠다는 생각에 시작한 일이에요. 회장은 그놈을 감옥에 보내고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막을 수 있다고. 그게 자신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하더군요.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분노도, 화도, 죄책감과 미안함도 모두 느껴지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회장은 그동안 자기 아들이 제 남편과 저에게 저지른 잘못을 조사했고, 놈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아놓았다면서 서류처를 건네더군요. 이 자료들은 모두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해둔 거예요. 정혜 씨가 원한다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놈이 제 남편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제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모두 담겨 있다는 거죠. 서류를 뒤적이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남편 회사의 지분 구조와 관련된 서류였어요. 놈은 처음에 단순한 투자자로 들어와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후 꾸준히 지분을 늘려가면서 회사 운영에 개입하기 시작했더군요. 어느 순간에는 주요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었고, 남편이 모르는 사이 회사의 핵심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했어요. 대출금의 상당 부분이 놈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내역도 있었죠. 남편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놈은 남편에게 회사를 살리고 싶다면 추가 투자를 받으라고 압박했고, 결국 남편은 빚을 내 회사를 지키려 했지만, 놈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부러 자금 조달을 방해하고 투자자들과의 계약을 깨뜨렸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모든 빚은 남편 개인에게 돌아갔고요.
그 외에도 서류철 속엔 놈이 한 모든 짓들이 적혀 있었고 저는 그 자료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남편의 죽음 이후 놈이 저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경찰에 넘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 그보다 먼저 놈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게 하고 직접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법적 조치 이전에 먼저 직접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회장에게 말했어요. 회장은 처음엔 절 만류했어요. 놈이 보통 인간이 아니라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요. 하지만 제가 확고하게 의견을 굽히지 않으니 회장도 결국 제 뜻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얼마 뒤 저는 놈을 직접 마주하게 되었어요. 회장이 알아낸 스케줄대로 찾아간 곳은 한 호텔의 고급 회의실이었어요. 놈이 중요한 바이어들과 미팅을 하는 자리라고 했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도 참석한 자리였고 분위기는 꽤 격식 있어 보였어요. 놈은 여유롭게 웃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태도였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도 놈을 대단한 기업가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제 남편의 몫을 다 빼앗아가서는 어찌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얼굴에 기름이 좌울좌울 흐르더라고요. 제가 그 앞에 나타나자 놈은 얼굴이 확 굳더군요. 처음엔 절 보고도 모른 척 하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제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제 앞까지 걸어왔어요. 그러더니 뻔뻔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아주 잘 먹고 잘 자고 잘도 사셨나 봐요. 기름기가 잘잘 흐르시네. 에이, 참. 그쪽이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났어? 겁대가리 없이. 나한테 도대체 뭘 원하는 건데, 어? 놈은 마치 절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행동하더군요. 제 눈을 똑바로 보지도 않았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피식 웃는 거예요. 난 계속해서 현재를 살고 미래를 생각하는 중인데 그쪽은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사나 봐. 그렇게 과거에만 매달려 살면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놓아줘야 하지 않겠어요? 보기가 너무 안쓰럽네. 네가 과거를 잊고 살아? 네가 지은 죄를 어떻게 감히 잊고 살아? 됐고. 그래서 날 찾아온 목적이 뭔데? 네 남편이 경영을 못해서 벌어진 일을 갖고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고. 능력 없는 놈이 도태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게 사업의 이치라고 내가 전에도 알려줬을 텐데 아줌마. 이게 어디다 대고 사람을 가르치려 들어? 인간 말종 같은 새끼가. 이게 근데 확. 야, 그래서 너 날 찾아온 목적이 뭐야? 뭐 돈이라도 한 푼 줍쇼하고 찾아왔냐? 목적? 그래, 너 말 한 번 잘했다. 나 사기꾼 니놈 새끼 쳐넣으려고 왔다. 혹시라도 사과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하고 순진한 기대를 한 내가 등신이지. 너 같은 새끼한테 뭘 기대해? 내 남편 회사 꿀꺽 해놓고 나한테 이따위로 구는 이 사기꾼 인간 말종 쓰레기 새끼야. 저는 일부러 놈과 사업 미팅을 하던 사람들 들으라고 크게 소리쳤어요.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크게 울려 퍼졌어요. 바이어들은 당황한 얼굴로 절 쳐다봤죠. 놈은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하다가 이내 표정을 가다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절 끌어내라고 지시했어요. 사람들은 난감한 얼굴을 했지만 놈이 강하게 지시하자 결국 경호원 몇 명이 다가왔어요. 제가 왜 끌려가나요? 절대 못 나가요. 아니, 안 나가죠. 저는 절 잡는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회장이 제게 건네준 자료를 놈에게 건넸어요. 놈은 처음엔 무슨 일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몇 장 넘겨보더니 이내 얼굴이 굳더군요. 이게 다 뭐냐? 뭐 하는 짓이냐며 당황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그러더니 갑자기 제게서 거칠게 그 자료를 뺏어갔어요. 놈은 서류를 손에 쥐고 이를 악물더니 빙글빙글 웃기 시작하더군요. 이걸로 네가 날 협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땡전 한 푼 없이 길거리에 나앉은 네가 나을 상대로 뭘 할 수 있는데? 이깟거 그냥 태워버리면 그만이야. 놈은 회의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라이터를 집어들었어요. 저는 놈이 뭘 하려는지 직감했어요. 놈은 주저없이 서류 귀퉁이에 불을 붙였어요. 불길이 점점 커지며 종이가 새까맣게 타들어갔어요. 놈은 태연한 표정으로 서류를 태우면서 절 내려다봤어요. 저는 비웃듯 놈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그거 카피본이라고. 놈은 서류를 태우던 손을 멈췄어요. 하지만 곧 다시 태연한 척 웃으며 그런 허접한 수작으로 날 흔들 수 있을 것 같냐고 말하는 놈에게 전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그리고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그거 하나 태운다고 네 잘못이 없어질 것 같냐고. 그리고 나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놈은 눈썹을 찡그리며 절 노려봤어요. 그러더니 낮게 읊조리듯 말했어요. 그럼 대체 누가 있는 거냐고 물었죠. 그리고 그때 놈의 질문에 답하듯 회장님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회장은 한 손에 또 다른 서류철을 들고 있었어요. 놈은 그제야 본능적으로 사태를 감지한 듯 했어요. 회장을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엄마가 왜 여기? 설마. 그래, 내가 이 사람을 돕고 있다. 그 자료도 모두 내가 준비한 거야. 대체 엄마가 왜? 엄마가 이런 짓을 왜? 나한테 이런 짓을 왜 하냐고! 그런데 놈은 문득 뭔가 떠오른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어요. 혹시 예전 회사 직원 산재 소송 다시 제기하게 도와준 것도 엄마냐고요. 회장은 잠시 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그래 나야 하고 대답했죠. 놈은 회장의 말을 듣고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러더니 손으로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럼 나한테 손해배상 소송 걸었던 그 직원도. 그래, 그 직원 둘, 그리고 여기 정혜 씨. 그 세 사람이 시작이다. 나는 너한테 피해 입은 모든 사람들의 소송을 도와줄 생각이야. 네가 짓고 산 죄가 한둘이 아닐 테니 넌 그만큼의 소송을 당해야겠지. 네 엄마로서 마지막 자비를 베풀자면 부디 네가 지은 죄가 너무 크지 않기만을 바란다. 놈은 그제야 사태를 완전히 파악한 듯 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처음에는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더니 이내 얼굴을 감싸쥐고 떨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얼굴로 회장을 바라봤어요. 엄마, 제발.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엄마 아들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지. 내가 널 잘못 키웠으니 이제라도 이렇게 하는 거다. 내가 널 잘못 키웠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니 그 옷을 자르든 태우든 그 마무리도 내가 해야겠지. 단추를 다시 제대로 끼우기엔 이미 너무 멀리 온 것 같으니 말이야. 놈은 울먹이면서 회장의 손을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회장은 단호하게 놈의 손을 뿌리쳤어요. 놈은 더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울면서 용서를 빌었죠.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건가 봐요. 놈은 울부짖었어요. 두 손을 바닥에 짚고 고개를 숙인 채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지만 저희는 더 이상 놈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더는 볼 필요도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저는 회장과 함께 회의실을 박차고 나섰습니다. 등 뒤로 엄마를 부르며 7살짜리 아이처럼 울부짖는 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회의실 문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놈을 돌아봤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놈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이든 아니든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놈은 이제부터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테니까요. 저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회장과 함께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저는 회장과 함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놈의 모든 범죄를 고발했어요. 놈이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법적으로 따져가며 대응했어요. 놈은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의 지분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로챘어요. 처음에는 투자 명목으로 접근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약서 내용을 조작해 남편이 회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회사의 남은 자산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허위 장부를 만들어 세금을 탈루했어요. 놈이 남편에게 떠넘긴 빚도 문제가 됐죠. 남편은 회사 운영을 위해 돈을 빌렸는데 놈은 이를 회사가 아닌 남편 개인이 진 빚으로 조작했어요. 서류를 위조해 모든 채무를 남편에게 떠넘긴 거죠. 놈은 그 돈으로 고급 아파트를 사고 외제차를 굴리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어요. 회사 공금으로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닌 내역도 드러났어요. 변호사는 놈이 저지른 횡령, 배임, 사기 혐의를 조목조목 정리했어요. 변호사는 놈의 범죄 혐의를 고발했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어요. 놈의 계좌가 추적됐고 놈이 숨겨둔 자금까지 드러났어요. 놈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차명 계좌로 관리한 증거가 확보됐죠. 결국 놈은 법정에 서게 됐어요. 재판이 열릴 때마다 놈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쳤어요. 처음엔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고용해 억울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자신도 피해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했죠. 회사에서 빼돌린 돈의 흐름이 그대로 드러났고 조작된 서류도 발견됐어요. 재판이 거듭될수록 놈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 횡령, 배임, 사기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됐고 놈은 더 이상은 죗값을 피할 수 없었어요. 저는 남편이 남긴 회사와 재산을 되찾았어요. 놈이 불법적으로 빼돌린 돈 중 일부는 회수됐고 그것으로 남편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어요. 일단 그렇게 큰 불을 끄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남편 생각에 그리움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회장은 저에게 자기 아들 대신이라며 사례금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집 하나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저 몸 하나 누울 공간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PC방과 공원 화장실에서 쪽잠을 자던 시절을 생각하면 그냥 모든 게 다 감격스러울 정도였죠. 회장은 제가 원한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어요.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하라고 했어요. 돈이 필요하면 더 줄 수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전 잠시 고민한 끝에 사례금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 돈이면 제가 다시 일어나기에는 충분했어요. 무엇보다 회장의 돈은 더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회장의 남은 임무가 막중하잖아요. 돈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대신 회장님이 하려는 일 끝까지 완수해 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고 부탁입니다. 절대 그만두지 말아주세요. 회장님 아들이 울고불고 매달려도 마음 약해지지 말고 피해자들을 끝까지 도와주세요. 그 약속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럴게요. 이 일은 제 마지막 사명이자 숙명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직 남은 과제가 많고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든 도울 겁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꼭 속죄하게 만들 거예요. 회장의 표정은 단호했고 의지는 굳어 보였어요. 확답을 받으니 저도 마음이 놓였죠. 인생이란 게 참 묘하죠.
그게 마지막일 줄 알았지만 회장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과거 패션 관련 일을 했고 다시 그쪽으로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회장은 저에게 자신의 지인을 소개해줬어요. 회장은 원단 수입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의류업계와도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었고 그쪽 지인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전 회장이 소개해준 한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경력을 인정받아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다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됐다는 게 정말이지 꿈만 같았어요.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며 끼니를 때우고 벤치나 PC장에서 쪽잠을 자던 시절에는 제가 다시 이렇게까지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이후로도 회장과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어요. 회장의 아들은 여전히 반성했다고 말하며 제발 멈춰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회장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피해자들의 소송을 돕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부당해고를 당한 직원의 소송을 도왔다고 했어요. 놈이 회사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무작정 해고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부당해고 소송을 걸었고 회장은 그 소송을 지원했어요. 결국 그 직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예전에 놈이 저지른 또 다른 범죄도 밝혀졌어요. 놈은 회사에서 일하던 비서를 성추행하고 그걸 무마하려고 돈을 줘서 입막음을 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피해자는 그때 너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었죠. 회장은 그 피해자를 찾아가 도왔어요. 피해자는 용기를 내며 소송을 걸었고 놈은 추가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됐어요. 지금도 회장은 또 다른 피해자의 소송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놈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온 건지 소송이 끝도 없었죠. 정말 가증스러웠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놈이 벌을 받고 있었죠. 피해자들은 하나 둘씩 보상을 받고 있었고 놈이 저지른 죄는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었으니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벌받아 마땅한 놈이 벌을 받는 일이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것도 아이러니하지만요. 저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안정적인 삶을 되찾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도 다시 하게 되었어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일도 잘 풀리고 다시 자리 잡고 나니까 연락 한 통 없던 친정 식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힘들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남편이 떠나고 길바닥에 나앉았을 때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었던 그때는 모두가 절 외면했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도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친정에서는 절 손가락질했고 절 가족으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연락하는 걸 보니 인간 참 간사하다 싶더군요. 저는 친정과는 두 번 다시 엮이지 않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비췄고 그 이후로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그렇게 절연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과는 이제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게 속이 시원했죠. 그렇게 다시 세월이 흘러 이제 곧 제 나이도 쉰을 바라보네요. 지난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너무 다사다난했고 고생도 지지리도 많이 했다 싶어요. 남들이 한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을 저는 몇 번씩이나 겪었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버텨왔다는 게
정말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전 남편이 그립고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해요. 왜 절 두고 그렇게 가버렸는지, 왜 저 혼자 남겨졌어야 했는지,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전 너무 많은 일을 겪어야 했고, 너무 큰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결국 모든 일이 풀리고 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어쩌면 이 모든 게 남편이 하늘에서 절 도와주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를 너무 안쓰러워하고 제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절 위해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준 게 아닐까 그렇게 믿고 싶어요. 참 다사다난한 인생이었고 인생을 모두 등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끝내 죽지 않고 살아있기를 버텨내기를 참 잘했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해요. 거기가 정말 바닥인 것 같다가도 더 바닥이 있기도 한 게 인생이지만 또 반대로 영원히 그 어둠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기적처럼 빛이 들기도 하는 게 그 또한 인생이라는 걸 전 쉰이 가까운 나이에 깨닫게 되었네요. 이제 힘들었던 과거는 모두 뒤로하고 저는 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으면서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절 위해 쓰고 싶어요. 남편도 하늘에서 절 보면서 이제는 좀 행복하라고, 이제는 좀 웃으라고 해줄 것 같거든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부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